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기계요소 설계 1에 해당되는 교과목으로서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의입니다. 이번은 제 10주차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장 리벳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리벳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리벳에서 강도 설계, 리벳을 어떤 것을 써야 될지, 몇 개를 써야 될지, 리벳 지름은 어떤 크기를 써야 될지 하는 것이었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설계에서 사용을 했던 응력은 작용되는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벳이 전단되는 경우는 이렇게 겹치게 쓸 경우 또는 덮개판 하나 쓰느냐 두 개 쓰느냐에 따라서 전단력을 받는, 즉 절단이 되는 면적이 달라지죠. 왜?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단면적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벳의 축과 하중의 방향이 서로 직각 방향이기 때문에 이러는 경우는 전단응력이라고 하고, 전단응력에 파괴되는 경우를 리벳의 전단응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한 개만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단면적은 한 군데가 될 테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파괴가 일어날 거니까 리벳당 두 개의 단면적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 타우어는 작용되는 하중 W를 단면적으로 나누는데, 원이기 때문에 리벳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여기 D는 리벳의 지름입니다. D의 제곱분의 W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겠죠. 하나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라면 여기에 4가 곱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자분모를 4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판재가 인장되어 파괴되는 경우, 자 여기 잡아당기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가운데가 찢어진다. 어떻게 찢어집니까? 리벳 사이, 센터와 센터 사이를 피치라고 하니까 이 길이는 전체 피치에서 반지름, 이쪽 반지름을 지름을 뺀 길이가 파괴가 일어나겠죠. 따라서 피치 마이너스 D만큼 길이가 되겠고, 여기가 잘라진 면적은 이 판재의 두께가 되겠죠. 높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응력 시그마는 A분의 W고, A라는 것은 피치 마이너스 D하고 판의 두께 T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판재의 인자 응력이었죠. 자, 뭐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시험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고요. 리벳의 이음 효율, 참고로 효율이 100%, 즉 1이 이상 되는 것은 없죠. 따라서 항상 100%보다 낮습니다. 효율은. 판재의 효율과 리벳의 효율이 있는데 주로 시험은 얘밖에 안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재의 효율 리타원은 1피치 사이에 구멍이 없는 판재의 인장 강도분의 구멍이 있는 판재의 인장 강도 해서 아까 우리 배웠던 이거죠. 없으니까 그대로 피치 T가 되겠잖아요. 없으니까, 구멍이 없으니까. 앞서서 우리 이 구멍이 없다면 피치 그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길이가. 그래서 피치 곱하기 T가 되는 거고, 구멍이 있다면 피치에서 D를 빼줘야 되겠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피치 마이너스 D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중 W를 집어 넣어주고 같은 거 정리를 했더니 피치분의 피치 마이너스 D만 남죠. 따라서 이걸 나누니까 1 마이너스 피치분의 D가 됩니다. 참고로 이 D가 뭐예요? 리벳의 지름이죠. 피치는 뭡니까? 리벳과 리벳 사이의 거리죠. P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가 1보다 작게 되겠죠. 1 마이너스 일정한 작은 0. 얼마가 나오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 이 공식도 나온 적이 있고 계산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상당히 효율이 심플하게 구해집니다. 자, 리벳 효율은 그냥 참고만 하고 시험에는 잘 안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리벳을 마무리했고요. 물론 용접도 공부했었죠. 용접 목두께 0.707 기억하실까요?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뒤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주차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축, 샤프트라고 하는 축, 이렇게 설계가 되죠, 보통.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지금. 홈이 있죠. 키가 꼽힐 수 있는 키 홈. 여기에
기어를 돌리거나 풀리를 돌리기 위해서 같이 꼽아주는 이 키홈이 있다. 자, 축에는요, 이와 같이 속이 꽉 차 있는 축이 있고요, 속이 텅 빈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속이 실하다, 그래서 중실축,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중공축, 이렇게 합니다. 네, 뒤에 가서 보도록 하죠. 여기는 지름이 있겠고요, 여기는 지름이 바깥 지름이 있고 안 지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눈치가 빠르다면 이거의 단면적과 이거의 단면적은 서로 같지 않죠. 지름이 같다 하더라도, 이 외경이 같다 하더라도 이 단면적이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축이 이와 같이 생긴 축을 돌려요. 우리 자동차 축도 돌아가니까 돌리면은 비틀림이 발생하겠죠. 네, 비틀림 모멘트, 즉 토크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토크가 얼마짜리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토크가 있다. 자, 자동차가 회전만 합니까? 자동차 사람이 타고 무게가 있어요. 눌러요. 그러면 돌리기는 비틀림도 생기고 누르니까 이렇게 축이 휘어지려고 하겠죠. 그죠? 네, 이럴 때는 굽힘도 생깁니다. 이것은 돌리기만 한다면 일반적으로 모터축이 이런 건데, 돌리기만 한다면 비틀림만 생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겠다라는 얘기죠. 돌면서 누르니까. 그죠? 네. 우리 나사 공부할 때, 자키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했었죠. 네. 축방향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거,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0주차에서는요 축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분류, 고려사항, 설계, 강성설계, 위험속도까지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설계입니다. 설계. 그래서 공부를 하고요, 축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이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전 운동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고, 항상 축은 회전을 하니까 베어링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 7장부터 베어링을 공부하는데, 이 베어링, 회전을 하기 위해서 지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축의 재료는 이런 건데 주로 여기 니켈 크롬이 많이 쓰고 있죠. 나중에 이런 것들은 아마 기계 재료나 용접 재료에서 공부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공장용 전동축, 저속 회전용은 이렇게 냉간 인발봉을 필요에 따라서 표면경화시켜 사용한다. 베어링 지지의 전월부의 내마모성을 위해서는 고주파 경화나 침탄 처리, 이것도 역시 재료에서 공부를 했을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 처리 나왔습니다. 표면 경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축이 있으면 이 속에까지 튼튼하게 강하게 만들진 않고요, 껍데기만 강하게 만들어요. 껍데기. 그게 표면 경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껍데기만 강하면 돼요? 전체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리더라. 그러면 껍데기만 강화를 시킨다. 일정 깊이까지만. 왜? 이 껍데기가 표면이 주로 큰 힘을 받으니까 그렇죠. 자, 비틀었으면 표면은 이만큼 휘전한다면 내부는 조금 휘전하고 한가운데는 휘전이 없습니다. 비틀림을 받지 않아요, 한가운데는. 따라서 겉에 이 표면이 가장 큰 비틀림을 받기 때문에 표면이 튼튼한, 강하면 더욱 강한 축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재료 시간에 공부하시기로 하고요. 자, 역시 이런 표현요, 일반 구조용 관계를 SS, 기계 구조용 SM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반 구조용, 기계 구조용 뭐 이렇게 있고,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탄소 함량이죠. 탄소 함량이 0.1%인 거라는 거고, 0.26%, 0.4%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얘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질은 설계 시간에 배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재료의 성질, 재료의 성질 및 용도, 그런데 SSM이라는 축은요 상당히 중요하죠. 자동차 축이 망가지면 대형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SM, 기계 구조용 탄소광을 쓴다. 아까 여기에 말한 일반 구조용 SS가 있고요, 기계 구조용 SM이 있는데, 참고로요 SS보다 더 고급 재료가 기계 구조용 강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공부하는 기계 구조용 강, 설계에서 주로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은 더 고급 재료라고 하는 겁니다. SS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다 크롬을 넣느냐, 니켈까지 넣느냐, 몰리브덴을 넣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기후가 좀씩 달라지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의 분류 공부해보죠. 용도에 따라서 차축이 있고요. 전동축이 있고 스핀들이 있다. 차축, 말 그대로 자동차 축입니다. 자동차 축. 자, 자동차 축인데요. 이게 정지에 있는 놈이 있고 휘전한 놈. 정지에 있으면 굽힘을 받을 거고 휘전을 하게 되면 휘전 토크도 받고 즉 비틀림도 받고 굽힘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전동축 얘는 뭡니까? 모터축이라는 뜻입니다. 모터축. 네, 모터가 달려있는 축이다 라는 뜻이고요. 스핀들은요 이러한 축들 중에서 특별한 경우의 축을 스핀들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경우냐? 짤막해요. 길이가 짧고 축의 지름은 큰 겁니다. 이걸 스핀들이라고 해요. 지름에 비해서 길이가 짧은 축. 자, 우리 공작기계 머시닝 센터 이걸 스핀들이라고 하죠.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왜? 길이는 짧은데 지름은 커요. 지름은 크고 길이가 짧으면 축의 떨림이 적겠죠. 그리고 큰 힘을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밀한 가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공작기계의 주축, 터빈축 등을 하고요. 역시 휘전을 하니까 비틀림 받겠죠. 네. 그리고 깎아 가공을 해서 밀고 나가니까 굽힘도 받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스핀들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지해 있는 자축은 굽힘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고, 네. 휘전을 하게 되면 굽힘도 받고 비틀림도 받을 수도 있겠죠. 전동축은 모터에 의해서 휘전하고, 요게 풀리가 벨트 걸려 있습니다. 벨트. 같이 휘전하기 위해서 키가 꼽혀 있겠죠. 벨트 풀리 2학기 때, 아니 내년 1학기 때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이제 벨트를 배우실 건데요. 자, 이렇게 휘전하면 요거 같이 휘전하겠죠. 그래서 먼 거리 쪽에 있는 얘도 휘전시키고 같이 축과 연결되어 있는 이게 휘전하면 이게 휘전되고 이게 휘전되고 이게 휘전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동축이고요. 선반의 스핀들 짧고 굵다 그랬습니다. 짧고 굵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 자, 형상에 의해서는 직선적인 거 있고 크랭크 축이 있고 유연성 축이 있다. 뭐 중요치는 않습니다. 직선, 스트레이트라는 얘기고요. 반듯하다는 얘기고 크랭크 축, 크랭크 샤프트 잘 아시죠? 우리 내연기관의 샤프트, 크랭크 샤프트에서 뭐 4사이클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크랭크 샤프트. 유연성, 플렉시블입니다. 플렉시블. 유연한 축입니다. 그래서 축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약간 변함이 있다 하더라도 동력이 전달시킬 수 있는 축을 유연성 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커플링 공부할 때도 배울 테니까 한번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작용하 중에서 굽힘을 받는 축, 피틈을 받는 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단면에는 중실축, 중공축 이렇게 봤습니다. 중실축은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D만 나오는 거고 중공축은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내경 D1이 있고 외경 D2가 나옵니다. 이거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거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되잖아요.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 D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축의 단면적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균일 단면축, 테이퍼축, 단부치축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배운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과거에 기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거 풀어볼까요? 전동축에 큰 힘을 주어 축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거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축은 충격을 완화, 유연해야 되겠잖아요. 플렉시블 축입니다. 플렉시블 축. 이거 눈치로라도 풀잖아요. 우리 공장에서 FMS 공장이라고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그게 플렉시블입니다.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이렇게 해서 FMS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축의 지름에 비하여 길이가 짧은 축을 말하며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비틀림과 굽힘을 동시에 받는 축, 공작기계의 주축 뭐죠? 스핀들. 축의 특별한 경우라 그래서 스핀들은 짧고 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강성이 좋으니까 즉 떨림이나 그 다음에
구부러지는 정도, 이런 거. 비틀림의 각도가 적으니까 이런 것들을 강성이 좋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스핀들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축설계 시 고려사항이 강도 얼마나 강하냐? 강성, 스티프니스라고 합니다. 스티프니스. 변형이 적은 것을 갖다 강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강도는 파괴되지 않을 정도 튼튼한 거고, 강성은 변형이 적은 겁니다. 누르면 구부러지는 것도 적어야 되겠고, 돌리면 비틀림도 적어야 되겠고, 그런 게 바로 강성입니다. 진동, 바이브레이션도 적어야 되겠고, 열, 응력, 우리 열역학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열에 따라서 발생되는 응력도 적어야 될 거고, 부식 역시 적어야 되겠죠. 네,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려 사항이 되겠잖아요. 네,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축의 설계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공식이 나오면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만 잘 하면 돼요. 이해만. 그러면 얼마든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자, 굽힘 모멘트만 받는 축. 자, only 모멘트만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비틀림을 받는다고, 비틀림 모멘트도 받는 축도 있다 그랬는데 비틀림은 없고요. 그냥 굽힘만 받아요. 네, 휴전이 없다는 뜻이죠. 네, 굽힘만 받으니까. 자, 굽힘만 받는 축, 우리 재료학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M 이퀄 시그마 Z. M 이퀄 시그마 Z. 자, 이걸 굽힘 응력 시그마는 Z분의 M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냥 M 이퀄 시그마 Z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있자. M 이퀄 시그마 Z. 자, 굽힘 모멘트는 굽힘 응력 곱하기 Z가 뭡니까? 단면 개수예요. 축의 단면 개수. 자, 여러분들 재료학에서 이 도형의 성질에서 아마 단면 개수 배우셨을 건데요. 단면 개수란 뭡니까? 단면 개수. 단면 개수는 뭐죠? 자, 제가 단면 개수 관련된 창을 다시 띄우고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마 재료학 그 평면도형의 성질에서 공부를 하셨을 건데요. 사각형인 경우 도심 공부했잖아요. 도심. 그림의 중심. 도심까지 거리 이걸 y바라 그랬고 삼각형 사다리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원형이죠. 원형을 공부하는 거고. 자, 도심까지의 거리 y바라 그랬죠. y바. 자, 단면 1차 모멘트, 2차 모멘트. 자, 1차 모멘트라는 것은 자, 거리 곱하기 그때 미수 단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2차 단면적, 단면 2차 모멘트 i라고 표시했었죠. i라고 표시하고 이것은 거리 제곱 면적이었죠. 거리 제곱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의 경우에는 64분의 파이 d 4승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고 재료학에서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축이자 한 중심이잖아요. 중심. 그래서 위 거리, 아래 거리 얼마입니까? 2분의 d죠. 2분의 d.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단면 2차 모멘트를 자, 단면 2차 모멘트 64분의 파이 d 4승을요. 이 거리 상하 연단 거리 2분의 d로 나누면 이게 d가 2분의 d였으니까 d가 하나 없어져서 3승이 되는 거고 그죠? 3승이 되고 2로 나눠지니까 이게 32가 돼요. 그래서 32분의 파이 d 3승이 됩니다. 자, 단면 2차 모멘트를 상하 연단 거리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름하여 단면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이 하실까요? 단면 개수로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극단면 2차 모멘트 또는 극관성 모멘트는 뭡니까? 역시 이것은 거리 제곱 면적은 면적인데 거리가요. 축에서부터 거리가 아니라 극에서부터 거리에서 극자가 붙었는데 32분의 파이 d 4승이 나와요. 이거의 절반이죠. 32분의 파이 d 4승이 나옵니다. 자, 이 극관성 모멘트,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상하 연단 거리 2분의 d로 나누면 이게 3승이 될 테고
D니까 3승이 될 테고 거리 32는 16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상하 연단 거리로 나눈 것을 갖다가 극단면 계수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원형 단면인 경우 우리 축이니까 원형 단면만 생각을 합니다. 단면 2차 모멘트, 다른 말로 뭡니까? 단면 2차 모멘트, 관성 모멘트라고 했었죠. 자, 64분의 파이 d 4승이다. 자, 이건 그냥 외우자고요. 외우자고. 그리고 이거를 상하 거리로 나누면 단면 2차 모멘트니까 d 안 없어지고 64가 32가 되면 되는 거고. 그죠? 극단면 2차 모멘트, 극자가 붙어요. 극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이건 뭐냐? 이거는 이거의 절반입니다. D의 사승은 그대로고 32분의 D의 사승이 돼요. 이거를 상하 연단 거리로 나누니까 D가 하나 없어지고 32가 16이 돼서 이거를 극단면 개수 해서 폴라. 자, 우리 북극곰 할 때 극자입니다. 그래서 P자를 붙여줍니다. 단면 개수, 극단면 개수. 단면 2차 모멘트, 극단면 2차 모멘트. 관성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예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거부터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굽힘을 받는다라고 하면 M 이퀄 시그마 Z다라고 이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M 이퀄 시그마 Z. PC가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M 이퀄 시그마 Z. 잘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시그마, 굽힘, 밴딩이라는 뜻으로 B자를 쓴 겁니다. 네, 축이 받는 굽힘 모멘트. 굽힘 모멘트는 항상 힘 곱하기 거리니까 뉴턴 미터가 되는 거고요. 축이 받는 굽힘 응력에서 B자, 밴딩 첨자를 쓴 거고 역시 파스칼이 되겠죠. 네, 파스칼은 뭡니까? 뉴턴 미터의 제곱이죠.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축의 단면 개수를 Z라고 합니다. Z. 아까 단면 개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단면 2차 모멘트를 상하 연단 거리로 나눈 겁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거리 제곱 면적이라 미터의 4제곱이에요. 원래. 그것을 거리 미터로 나누니까 3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중실축인 경우, 하나는 중공축인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M 이퀄 시그마 Z를 기반으로 해서 중실축인 경우, 중공축인 경우로 나눠진다. 자, 설계해 보겠습니다. M 이퀄 시그마 Z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면계수 Z는 뭐였습니까? 중실축이니까 64분의 파이 D 4승을 2분의 D로 나누니까 32분의 파이 D 3승이다. 이런 것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흐름을 알고 외우면 더 좋겠죠. 64분의 파이 D 4승이 단면 2차 모멘트니까 그거를 2분의 D로 나누니까 D 하나 없어져서 3승. 64가 32로 되는 거예요. 자, 이 Z 대신에 이걸 집어 넣어준다면 이 축 지름 D가 설계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게 바로 설계인 거예요. 참 쉬워요. 그러니까. 자, M 이퀄 시그마 Z에서 Z 대신에 32분의 파이 D 3승을 넣어주자. 그러고 나서 D로 정리하면 설계가 끝난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넣어줬어요. 넣어줘. 그러면 M 이퀄 시그마 B하고 Z 대신에 32분의 파이 D 3승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D로 정리하면 이게 3승이니까 3승근 루트 파이 시그마 분의 32m이 되겠죠.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1분의 m하고 같은 거잖아요. 자, 이거 32분의 파이 시그마 파이 D 3승입니다. 그럼 D의 3승은 크로스를 하면 같아야 되니까 시그마 B 파이 D의 3승은 32m이 되는 거예요. 이퀄 32m. 크로스하면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D의 3승은 어떻게 돼요? 요 두 개로 나눠주면 파이 시그마 D분의 32m이 되죠? 3승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3승근 루트를 씌우면 D는 같이 벗어지고 3승근 루트 파이 시그마 분의 32m이 된다.
자, 이거를 파이가 3.14145 그러잖아요. 이걸 계산기 딱 두드리면 얼마가 되냐? 10.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자 그냥. 자, 굽힌 모멘트만 받는 경우 M 이퀄 시그마 Z고, 중실축인 경우는 Z 대신 어떤 거 들어가요? 30분의 파이 D 3승이 들어가서 D를 뽑아내면 결국 3승근 루트 시그마 A분의 10.2M이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이렇게 쭉쭉쭉 전개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이제 기억이 아예 납니다. 이제 외워져요. 이게 3승근 루트 시그마 A분의 10.2M이다. 아, 10.2가 파이분의 32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지 라고 이렇게. 자, 중공충인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중공충인 경우 똑같습니다. M 이퀄 시그마 Z니까 Z 대신에 32분의 파이 D의 3승을 넣었었죠. 중실축은. 중공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공축. 아까 단면 2차 모멘트를 상하 연단 거리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나눠줘요. 자, 제가 지금 바로 썼는데요. 자, 단면 2차 모멘트가 얼마가 될까요? 단면 2차 모멘트가 64분의 파이 64분의 파이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 중공주 속이 빈 단면 2차 모멘트는 전체 큰 거의 단면 2차 모멘트 얼마입니까? 64분의 파이 D2의 4승이 될 거고 마이너스 64분의 파이 D1의 4승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쓰면 64분의 파이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이 됩니다. 그죠? 이거를 어떻게 나눠줘요? 2분의 D2로 나눠줘요. 왜? 거리가 2분의 D2니까. 그럼 64는 32가 되고 D2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요. D2가 있으니까 D2분의 D1 D2로 묶어줍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중공축의 경우에는요, 이게 D1과 D2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은 축의 설계니까 축의 지름을 설계를 해야 되겠는데 D1, D2를 한꺼번에는 설계를 못해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D1을 설계하거나 D2를 하나를 설계를 해요. 자, 그러면 D1 대 D2 이거 일정한 B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내경과 외경의 B다 라고 해서 D1을 D2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작겠잖아요. D2가 더 크니까 분모가. 이걸 내외경 B라고 합니다. 지름의 B라고도 하고. 그래서 X를 도입을 해요. 그래야만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공축의 경우는 내경과 외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M 이퀄 시그마 Z 중실축이랑 같죠? 예. 구피 목력과 단면 계수를 곱을 구피 모멘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Z 속에는 D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실축에는 D1, D2가 있기 때문에 단면 2차 모멘트를 상하 연단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로 나눠주면 되겠는데, 자, I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보죠. 중실축이면 64분의 파이 D 4승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공축이기 때문에 큰 거 64분의 파이 D2의 4승에서 작은 거인 64분의 파이 D1의 4승을 빼줘야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단면 2차 모멘트는 이렇게 나오더라. 64분의 파이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64분의 파이는 똑같이 있으니까 64분의 파이로 묶으면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이 되겠지 않습니까? 단면 2차 모멘트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변형을 시켜보죠. 자, D2의 4승으로 다시 묶어보자. 자, 이거 한번 전개해볼까요? 1은 곱하나만 하니까 파이 D2의 4승 해서 이거 같겠죠? 마이너스 D2의 4승과 D2의 4승이 없어지면 D1의 4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죠. 즉 D2의 4승으로 묶었더니 1-D2의 4승분의 D1의 4승이 됩니다. 그러면 4승 4승이 같으니까 D2분의 D1 이거의 4승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D2분의 D1을 뭐라고요? X라고 했다. 내외경 B, 내경을 외경으로 나눈 거, 지름의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2분의 D1 대신에 X를 넣어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꿨느냐? 이것은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단면 2차 모멘트 대신에 이걸 넣어줍니다. 이걸 64분의 파이 D2 4승하고 1-X의 4승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자, 상하 연당 거리. 자, 중심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 위로 떨어진 거리 똑같이 얼마입니까? 이게 2분의 D는 중실축이고 2분의 D2가 되겠죠. 거리는. 전체가 D2니까 절반인 2분의 D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 대신에 2분의 D2를 넣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계산을 해봅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주면 여기는 없어지죠. 2는. 여기 2를 곱해주니까 2하고 이게 32가 되겠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D2로 나눠주면 이건 없어지죠. 이건 뭐갑니까? D2가 4개인데 이게 3개가 될 거 아닙니까? 3개. 그러면 결국 32분의 파이 D2의 3승하고 1-X의 4승이 되는 겁니다. 단면 개수가. 이게 왜 이렇게 된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마 재료학에서도 다 하셨을 건데 이걸 모르면 축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M 이퀄 시그마 Z에서 Z 대신에 이걸 넣어주자 라고 했습니다. 넣어줬습니다. 시그마 하고 Z 대신에 32분의 파이 D2의 3승 1-X 4승. 자, 인제는 지름 D를 설계할 수 있죠. D2를 설계하는 거죠, 이거. 아까 중실축하고 똑같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여기서 D로 정리하면 3승근 루트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이 시그마 1-X 4승분의 32m이 되겠죠. 파이하고 32가 얼마 된다고요? 10.2라 그랬잖아요. 대략. 그래서 3승근 루트 시그마 A 1-X 4승분의 10.2m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중실축과 중공축의 차이는 뭐예요? 중실축은 지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D를 바로 설계한 거고 중공축은 지름이 2개가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수식에 들어있으면 절대 설계를 못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D2를 설계하자는 겁니다. D2를. 그리고 문제에서는 X를 줘요. 내유경비를. 그럼 D1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유경비라는 것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축의 설계에서 축의 지름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중실축이냐 중공축이냐를 봐가지고 M 이퀄 시그마 Z니까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중실축인 경우에는 3승근 루트 시그마 A분의 10.2m이 되는 거고 중공축인 경우에는 3승근 루트 시그마 A 1-X 4승분의 10.2m이 된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옆에 1-x의 4승만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D가 D2로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중공축은. 그럼 이거 알면 이거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과거의 시험 문제에서요. 간단한 시험 문제는 D1, D2를 주고 내유경비는 얼마냐 물어봐요. 산수 문제. 내유경비, 지름의 비. 이거의 개념을 안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10.2가 왜 나왔다고? 32분, 8분의 32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것까지 이제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잊어버린다고요. 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굽힘 모멘트만 받는 경우는 M 이퀄 시그마 Z 굽힘 응력이 들어가서 Z 대신에 각각 값을 집어 넣어주면 설계가 돼서
결론은 중실축인 경우 D는 3승근 루트 시그마 A분의 10.2m, 중공축인 경우에는 D2는 3승근 루트 시그마 A 1-x의 4승분의 10.2m 이렇게 되더라. 이거 잊어버리면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잊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틀림만 봤습니다. 굽힘이 아닌 비틀림만 봤어요. 비틀림 모멘트는 뭡니까? T라 그러죠. T. 굽힘은 굽힘 응력 시그마라 그러고, 아까 굽힘을 받을 때는 M 이퀄 시그마 Z였어요. 비틀림을 받을 때는 T 이퀄 타워 ZP입니다. 이거 다 진리예요, 진리. 아까 그 두 개. 이것과 M 이퀄 시그마 Z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재료학에서도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거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똑같은 방식입니다. 비틀림만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T 이퀄 타워 ZP에서 설계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비틀림 전단응력, 전단응력이죠. 전단응력. 그 다음 ZP는 뭐라고요? 폴라, 극단면 개수다. 극단면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우리가? 극단면 개수는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상하 연단 거리로 나눈 거라고 했습니다. 자, 똑같이 중실축, 중공축 나눠서 보겠습니다. 중실축인 경우 T 이퀄 타워 ZP가 되고요. ZP 대신에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상하 연단 거리로 나눕니다. 극단면 2차 모멘트는 32분의 파이 D 4승이었어요. 그걸 2분의 D로 나누니까 32가 16이 되는 거고, D의 4승이 D의 3승으로 됩니다. 그래서 16분의 파이 D 3승이 돼요. 이걸 그대로 넣어줬더니 이렇게 되죠. 여기서 D로 정리를 했더니 3승근 루트 파이 타워 A분의 16T가 됩니다. 파이분의 16을 계산을 했더니 5.1이 돼요, 대략. 그래서 지름 D는 3승근 루트 타워 A분의 5.1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하고 비슷하죠? 아까 D는 뭐였습니까? 굽힘을 받는 경우 3승근 루트 굽힘이니까 시그마죠, 시그마. 10.2T인데 5.1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아까는 32고 이번엔 16이니까. 파이분의 16이니까. 그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느닷없이 여기는 타워인데 왜 여기는 A자가 붙었습니까? 허용응력. 네, 항상 설계 때는 안전을 고려한 허용응력을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타워 A 허용응력이라고 된 겁니다. 문제에서 허용응력을 주거나 안전계수를 주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중공축인 경우 똑같습니다. T 이퀄 타워 ZP고 ZP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아까는 32분의 파이 D2의 3승 1-x 4승이었는데 이제는 16분의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시 정리를 했더니 D2는 3승근 루트 타워 A 1-x 4승분의 5.1T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거 잘 보겠습니다. 아까 거 시그마 A분의 10.2m 시그마 A 옆에다가 1-x 4승만 넣어주면 중공축이 된 거고, 이게 10.2가 5.1로 바뀌니까 비틀림으로 바뀌는 거고, 역시 1-x 4승만 넣어주니까 중공축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연관성 있게 기억을 해 놓자. 탄 X는 뭡니까? 내 외경비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거 이해가 됐으면 이것도 이해가 될 거고요. 다만 극단면 2차 모멘트, 극관성 모멘트, 이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재료역학을 참고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제가 한글 파일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굽힘을 받을 경우 온리 굽힘, 두 번째는 온리 비틀림, 비틀림만 받는 축 두 가지로 공부했어요. 이번에는요, 아까 공부했던 거고 이건 넘어가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받습니다. 굽힘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는 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율도 있고 누르기도 하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라고는, 자, 말이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만 상당 굽힘 모멘트와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적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자, 상당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 돈 100엔을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1000원에 상당한다. 말이 되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쿠핀과 비틀림을 동시에 받으니까 쿠핀만 받는 경우 또는 비틀림만 받는 경우보다는 더 추기 어렵죠? 추기 힘들겠죠? 그래서 아까는 쿠핀 모멘트, 아까는 비틀림 모멘트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받으니까 상당 쿠핀 모멘트, 상당 비틀림 모멘트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쿠핀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안다면 상당 쿠핀 모멘트와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쿠핀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를 각각 계산을 해놓은 값이 있으면 상당 쿠핀 모멘트와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알아낼 수 있다. 어떻게 알아내느냐? 상당 쿠핀 모멘트 이퀴밸런트를 해서 이자를 썼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쿠핀 모멘트 더하기 루트 쿠핀 모멘트 더하기 비틀림 모멘트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쿠핀 모멘트보다 조금 더 커져요. 이게 상당 쿠핀 모멘트가. 이해하시겠어요? 2분의 1 m 플러스 루트 m제곱 플러스 t제곱이다. 이거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된다. 쉬운 문제는요. 쿠핀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를 주고요. 상당 쿠핀 모멘트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겠잖아요. 쿠핀 모멘트 더하기 루트 쿠핀 모멘트 제곱 비틀림 모멘트 제곱 그거의 절반이죠. 비틀림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냐?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이겁니다. 이쪽 뒤에 거 루트 m제곱 플러스 t제곱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상당 쿠핀 모멘트는 2분의 1 m 플러스 t2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 식도 잘 알으셔야 된다. 설계 전에 간단히 낸다 이런 것도 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해요? 두 개를 동시에 받을 때는요. 어떻게 받느냐? 자, 연성재료일 때는 최대 전달능력에서 T2만 작용하는 경우로 하고 취성, 브리틀한 재료는 최대 주응력설 해서 M만 작용하는 걸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보통은요. 두 개를 다 구해서 큰 걸 선택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T2는 아까 T는 M 이퀄 시그마 Z였는데 M 대신에 M2를 넣었어요. 자, 2가 빠졌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면 D는 3승근 루트 시그마 1분의 10.2M 그렇죠? M 대신에 M2만 넣은 것 뿐이에요. M2만. 그럼 M2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해줘요. 이거 계산해서 집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T는 타워 ZP 해서 D를 설계하면 어떻게 됐어요? D는 3승근 루트 타워 A분의 5.1T였잖아요. T 대신에 T2만 들어간 거고 T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요걸 집어 넣으면 되겠죠. 이거 별도 계산해서 집어 넣어주면 되니까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상당 굽힌 모멘트, 즉 M과 T가 동시에 받는 축의 설계는 M 대신에 M2, T 대신에 T2만 넣어주면 땡이다.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까? M2와 T2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식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M2는 2분의 1 하고 M 플러스 루트 M제곱 플러스 T제곱 T2는 루트 뒤에 거니까 M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이게 뭐 주응력설 전달은 이건 몰라도 돼요.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알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축의 설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 쿠핀 모멘트만 받는 경우 only M, 두 번째 피틀리 모멘트만 받는 경우 only T, 세 번째 M 플러스 T를 같이 받는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쿠핀 모멘트만 받는 경우 T는 3승근 루트 시그마 A분의 10.2M 그죠? 중공축이면 분모에 1만의 X에 4승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중공축일 때 그랬고 그 다음에 비틀만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T는 3승근 루트 타워 A, 비틀림이니까 타워 A분의 5.1T. 그죠? 중공축이면 밑에 1만의 X 4승만 들어가면 됩니다. 비틀림과 굽힘을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돼요? T 대신에 T, M 대신에 M니만 넣어주면 땡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요. 중공축과 중실축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중공축을 쓰는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중공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는 큰 응력을 받지 않아요. 비틀림이나 굽힘은. 그래서 비틀림일 때. 자, 그래서 중공축을 쓰면 재료가 전략되고 가벼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D보다 중식축보다 D2 중공축의 외경이 조금 더 커집니다. 이렇게 조금 더 커져야 같은 응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견뎌낼 수가 있어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2% 정도죠. 2.2%. 2% 정도만 두께를 크게 한다면 강도가 같아진다. 근데 중량은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공축을 쓰더라. 근데 중공축을 만들기 위해서 내경을 뽕 뚫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 뚫으면 떨림이 생기겠죠. 언밸런스가 생기니까 회전할 때. 그래서 중실축도 많이 씁니다. 중량이 중요할 경우 그런 때는 중공축을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모터축들은 전부 다 중공축을 많이 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축설계에서요. 마지막으로 축설계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번에는요. 동력 설계입니다. 동력. 동력에 의해서. 자, 우리가 모터, 엄청나게 강한 모터가 부착이 된다면 축의 지름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터에 대한 동력 설계가 됩니다. 축설계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only M, only T, M 플러스 T, 그리고 동력. 모터축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터축 설계.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력과 킬로와트가 있어요. PS라고 그러고 킬로와트는 그냥 이렇게 쓰죠. 자, 이거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마력은 뭐냐? 전에 우리 설명을 다 드렸을 텐데요. 말 한 마리가 75kg을 싣고 1m/s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을 1마력이라고 하고요. 1kW는 말 한 마리가 102kg을 싣고 1m/s의 속도로 달려가는 것을 1kW라고 해요. 그러면 1마력과 1kW 어떤 놈이 더 셉니까? 1kW가 더 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킬로그램을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쓰죠? 뉴턴을 쓰죠. 그래서 1뉴턴은 9.8, 1kg은 9.8 뉴턴이라 곱을해주면 735.5가 되고요. 여기다가 9.8을 곱해주면 대략 1000이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력을 할 때, 자,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되느냐? T 이꼴 타워 ZP죠. 타워 ZP입니다. T 이꼴 타워 ZP예요. ZP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16분의 파이 D 3승.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마력이라는 것은요. 마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 힘 곱하기 속도. 뭐 각속도 곱하기 뭐 다 넘어갑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2파이 N T를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눈다. 왜? RPM은 뭐예요? RPM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1분의 회전수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 60을 곱해야만이 초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름 D를 1000으로 나눠야만이 미터가 됩니다. 미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60 곱하기 1000이 들어간 거예요. 2파이 N RPM. 2파이는 뭡니까? 한 바퀴잖아요. 그 다음에 T가 들어갑니다. 해서 2파이 NT를 60 곱하기 1000으로 나누면 되는데 아까 이게
마력은 735.5로 나눠야 될 거고 킬로와트는 1000으로 나눠야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비틀리 모멘트 T로 전부 계산을 해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7023 N분의 HPS가 됩니다. 뉴턴 미터죠. 토크니까. 그리고 킬로와트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9549 N분의 H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러면 7023 9549 이걸 알아야 되느냐? 그냥 외우자. 외우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는 타워 ZP도 되고 이퀄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마력 쪽으로 바꾸면 7023 N분의 H 마력 9549 N분의 H 킬로와트 이렇게 바뀐다. 똑같은 식이 된다라는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바로 동력이 들어간 동력에 대한 모터축 설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모터축 설계에서 지름 D가 나와야 되잖아요. D. 역시 설계니까. 그럼 T는 역시 T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D가 숨어 있어요. 이걸 집어넣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32.9 3승근 루트 타우 A N분의 HPS 이렇게. T 대신에 이걸 집어넣고 정리를 했더니 D는 36.5 3승근 루트 타우 A N분의 H 킬로와트. 이거 외워야 되냐? 외우자 그냥 속 편하게.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냐? 하다 보면 다 외워진다. 그러면 T는 타워 ZP고 T는 7023 N분의 HPS T는 타워 ZP고 T는 9549 N분의 H 킬로와트. 이 상태에서 D를 설계했더니 D는 32.9 3승근 루트 타워 A N분의 HPS 킬로와트일 때 D로 정리했더니 D는 36.5 3승근 루트 타워 A N분의 H 킬로와트 32.9 36.5 7023 9549 이렇게 외우자. 그렇게 하면 단위가 항상 뉴턴 미터 또는 미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알고 있자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추계 설계 4가지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죠. 문제 1kNm의 비틀림 모멘트와 14kN의 굽힘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축의 상당 굽힘 모멘트는 얼마냐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 항상 어떻게 풀죠? 써야죠. 비틀림 모멘트 T라고 쓰고 굽힘 모멘트 M이라고 쓰고 상당 굽힘 모멘트는 뭐라고 씁니까? M2라고 써줘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그래 놓고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 축에서 굽힘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를 동시에 받을 경우 상당 굽힘 모멘트, 상당 비틀림 모멘트 공부했고 축지름 D도 설계하는 법을 알았잖아요. 그죠? 네. 자, 정리합니다. 문제에서 준 1.7kN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고 뉴턴미터. 굽힘 모멘트는 곱하기 1000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 굽힘 모멘트는 그러면 이제 공식 바로 쓰잖아요. 상당 굽힘 모멘트는 2분의 1 m 플러스 루트 m제곱 플러스 t제곱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m 대신에 준 거 집어넣고 t 대신에 이거 집어준 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넣어주고 풀면 계산기로 눌러주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킬로 뉴턴을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축의 지름 D는 얼마로 하면 되느냐? 단 굽힘 모멘트는 허용 굽힘 응력은 얼마다라고 이렇게 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허용 굽힘 응력을 줬다는 얘기는 굽힘 응력 쪽으로 설계를 하라는 뜻이니까 그죠? 3승근 루트 시그마 A분의 10.2 M 대신에 M2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시그마 A를 줄 거고, 그리고 구한 M리를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경이 50mm 축이 78.4 뉴턴 메타의 비틀림 모멘트와 굽힘 모멘트 동시에 받는다. 최대 전달 능력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써봅니다. 직경 D, 비틀림 모멘트 T, 굽힘 모멘트 M, 최대 전달 능력 타워 맥시멈이죠. 써줍니다. 그리고 정리해줘요. 그대로 정리. 다 미터로 바꿔주고 뉴턴 미터, 타워 맥시멈. 아, 이거 동시에 받으니까 써줘야 될 식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T는 타워 ZP에서 T 대신에 T2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될까요?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써놓고 뭘 구하라고요? 타워 맥시멈을 구하랬어요. 이걸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자, T2를 구해야 되는데 T2는 루트 M제곱 플러스 T제곱. M과 T를 알아야 T2를 아는데 M과 T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건 됐다. ZP를 알아야 되네. ZP를 알아야 되는데 ZP는 뭡니까? 16분의 파이 D 3승이죠. 극관성 2차 모멘트. 32분의 파이 D 4승을 상하 연단거리 2분의 D로 나눈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만 알면 이거 알잖아요. D 문제에서 주었으니까 ZP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구하는 것은 이거 계산하고 이거 알면 다 구해지는 거죠. 그죠? 네. 따로 구합니다. 이렇게 ZP하고 T1을. 그래가지고 나눠줘봐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최대 전달능력 몇 메가파스칼이냐. 파스칼이 나오니까 6승이죠. 킬로 메가. 3.77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요. 이런 건 다 산수고 요걸 써놓고 정리해서 이것까지예요. 이거.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히 집어넣고 솔루션을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축설계 이렇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5cm인 축이 3300rpm으로 휘전할 때 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허용 비틀림 이거다. 이거 읽음과 동시에 지름이 나오고 동력이 나왔으니 이건 모터축 설계다라는 거예요. 모터축 설계. 모터축 설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모터축 설계. 자, 우선 차근차근 해보죠. 지름 D, RPM N이죠. N. 동력 H 킬로와트죠. 허용 비틀림 응력 얼마입니까? 비틀림 전단능의 타워 A가 되는 거죠. 써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그래 놓고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면서 전부 미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RPM 메가파스칼이니까 파스칼로, 킬로 메가니까 10에 6승을 해주면 되죠. 그래 놓고 전달 동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킬로와트. H 킬로와트죠. H 킬로와트. 자, 그래 놓고 공식 씁니다. T는 7023 N분의 HPS. T는 9549 N분의 H 킬로와트. 지름을 뽑아냈더니 32.9 3승근 루트 타워 A N분의 HPS. 36.5 3승근 루트 타워 A N분의 H 킬로와트. 자동으로 쓰는 거예요. 자동으로. 킬로와트를 구해야 되니까 킬로와트를 동그라미 쳐보면 여기 동그라미 치고 여기 동그라미 치면 되죠. 요거 동그라미를 쳤더니 T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안 줬어요. 이거 말고 이거 쓰자는 겁니다. T하고 타워 A N을 알면 된다. T하고 타워 A N을 문제에서 다 줬으니까 요거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 산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데 3승근 루트가 있으니까 반대로 양쪽을 3승을 해주면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자 써놓고요. 양쪽을 통으로 3승을 해줍니다. 이렇게. 왜? 이걸 벗겨내기 위해서 이걸 구해야 되니까. 벗겨내기 위해서 그러면 뒤에 3승이 될 테고 이거의 3승, 이거의 3승인데 3승근 루트하고 3승은 없어져요. 그냥 루트는 앞에가 2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하면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루트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면 크로스하면 같아야 되니까 36.5의 3승 곱하기 HKW는 D3승 타워의 N이니까 36.5의 제곱으로 3승으로 나누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갖다가 값 주어진 걸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T3승 T가 0.05. 자, 미터로 넣어야 되겠죠. 당연히 단위를 맞춰야 되니까. 자, 이거 응력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인데 파스칼이라 이건 밀리미터를 넣거나 센티미터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터로 맞춰서 넣어주면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축의 설계, 모터 축의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축의 강성 설계를 합니다. 아까는 지금 뭘까요? 강도 설계했어요. 강성은요, 처짐량, 처짐각입니다. 얼마만큼 비틀어지느냐. 자, 그럴 때 이 간격이, 이거 베어링이 이제 축을 받치고 있을 텐데, 이게 멀면 멀수록 이렇게 축이 처질 거 아니에요. 처짐 양도 크고, 처짐 각도 커질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재료역학에서요, 그 보를 공부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의 다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분들은 간단히 설명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이 있으면 한 가운데에 집중하중을 받으면 이렇게 처지는데 얼마가 처지느냐? 이렇게 처지고요. 얼마 각도만큼 처지느냐? 이렇게 처지고.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하면은 처짐량은 이거, 처짐각은 요거 이렇습니다. 네, 이쪽 양쪽이 각도가 같겠죠. 네, 그래서 하나만 쓴 겁니다. 이쪽도 같을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재료역학에서 공부를 했을 거고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시기일 겁니다. 재료역학에서 아마 그때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자, 축의 위험속도 공부를 해보죠. 우리가 공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유진동수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발생되는 진동수하고 합해졌을 때 자체의 고유 진동수와 유력에 의해서 생기는 진동수가 합해졌을 때 배가가 됩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그때. 그래서 이것을 공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공진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축의 위험 속도 어떤 때 위험하냐? 축이 처짐이 크면 클수록 위험하겠죠. RPM이 높으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의 위험 속도들을 계산을 해낸다. 그래서 그 위험 속도는 피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가 달려 있는데 얘가 이렇게 처진 상태에서 휘전을 하다 보면 저속 휘전할 때는 안전한데 고속 휘전을 하다 보면 이게 떨림이 심해져서 축이 위험해진다. 그때 그 위험 속도를 구하는 식이요. 뭐 덩컬레이식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식이요. 크리티컬 RPM에서 NCR이라고 쓰고요. 보통 300 루트 델타분의 1이다. 즉 처짐량입니다. 이게 처짐량이 크면 위험 속도는 낮아지죠. 그러니까 저속에서도 위험해진다라는 뜻입니다. 300 루트 델타분의 1 또는 파이분의 30 델타분의 G가 되는데요. 이거 계산을 했더니 300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 자, 중력 가속도도 집어넣은 겁니다.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과거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공식이. 근데 일반적으로 안 나오니까 위험 속도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개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크리티컬 휘전수의 제곱분의 1은 각자의 제곱분의 1을 합한 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일 때잖아요. 하나일 때는 이렇게 구하는데 여러 개 있다면 다 빼고 이거 하나일 때 위험 속도는 이거 하나일 때 어떻게 되고 두 개일 때 어떻게 되고 따로 해서 이렇게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공식 정도만 한번 봐두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축만 자체, 이것은 저기가 없을 경우, 제로라는 얘기는 이 매달린 게 없을 경우고요. 1번만 있을 경우, 2번만 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각을 제곱분의 1을 합한 게 위험속도 제곱분의 1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10주차 보고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기말고사에 반드시 계산 문제 한 문제 이상 나가겠죠. 물론 사지선다도 나갈 겁니다. 자, 하는 방법 동일하죠. 그래서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고서 내드리죠. 중공축 안지름과 바깥지름의 비를 x 내외경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1보다 작다라고 할 때 동일한 비틀림 모멘트에 대해서 동일한 비틀림 응력이 발생하기 위한 중실축 지름 D와 중공축 지름 D의 비. 자, D분의 D2는 얼마냐라는 거죠. D분의 D2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아까 배웠으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네? 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나중에 이것도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전에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400rpm으로 4kW 동력을 전달하는 중실 스핀들 축. 축 설계고 동력이 나왔으니까 모터 축 설계구나. 취소 지름 얼마냐? 단 허용 전달 능력은 20.6이다. 그러면 N HkW 지름 D 허용 전달 능력 타워 A 정리해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생각나는 거예요? 70239545 기억나요? 네. 그렇게 합니다. 32.9, 36.5 기억납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차근차근히 풀자. 이런 게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한 문제가 나오면 축설계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only m, only t, m 플러스 t 그리고 모터 축설계를 쫙 써놓고 그 중에서 모터 축설계식을 써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만 풀면 마스터가 돼요. 나중에는 해당되는 것만 정확히 집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내드리고요. 실제로 계산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를 하실 수 있다면 기말고사 우리 그 산업기사 문제는 기본이고요. 기말고사 시험도 잘 보실 수 있는 정도가 되실 겁니다. 부디 자기 손으로 꼭 문제를 풀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